이게 사실은 전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하고 네. 중국의 패권 전쟁은 진짜 경제 쪽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 AI 반도체 칩을 중국 쪽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좀 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나요? 네.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보면 좀 그래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갈등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뭐 아직도 남아 있죠. 네네. 어쩌면 지금 이제 중국 경제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뭐 아직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 4%대 성장하면 고성장 아니냐? 고성장 아니냐? 우리나라 2%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려볼게요.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제를 판단할 때는 항상 그 사진 찍어놓고 스냅샷으로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냅샷으로만 보면 중국 4%, 한국 2%, 일본 1%, 24년 기준으로 중국 경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로만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놓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그 패스, 경로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14% 성장에서 뚝뚝 떨어져서 6, 5, 4, 앞으로 3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위험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 그래도 고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공장 증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만큼 공장 가동을 안 해요. 공장 2개 졌는데 하나를 폐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그 공장을 위해 채용했던 인력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만큼 그 성장세가 유지되지 않을 때 우당탕탕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아직 4%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중국 경제가 뭐 사라진다, 뭐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의 고성장을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경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흐름 거고요. 자체가 꺾였다. 흐름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흐름 자체가 꺾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지만 2019년에 썼던 2020년 경제전망서에 네. 하나의 꼭지가 뭐였냐면 뭐예요? 차이나 엑소더스였어요. 하나의 대주제가 20가지 대주제를 던졌는데 네.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부터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막 때려요. 그러면 중국에서 제조를 했었던 이유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무관세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는데 관세를 뭐 10% 이렇게 때려버리면 인건비나 뭐 아꼈던 것들이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더 집행된다든가 여러 경제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IRA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때 오히려 혜택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글로벌 기업들이 고려하면서 중국을 떠나는 현상이 지금은 현실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실화됐어요. 현실화됐는데 뭐 대형 기업들 하나둘 떠나면 거기서 멈추는 거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2, 3천 개 됩니다. 맞네요. 자동차 부품사가. 네. 그 부품사들이 한 개의 자동차 기업이 떠나면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도 어디까지를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계셔서. 근데 이 부품 이게 자동차사가 떠나면 부품사도 같이 떠나거든요. 왜냐면 공급 라인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자 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건 당연하고 네. 중국 기업도 중국을 떠나요. 중국 기업도. 예. 그러니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신규 고정 자산 투자, 기업의 투자를 이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이걸 합한 게 고정 자산 투자인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기업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서 중국은 그래서 역대 최대치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맞아요. 네. 청년 실업률을 정점을 갱신하고 또 한 번 갱신하고 20%, 21% 갱신하고 8월 15일 날부터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 기준을 바꿨잖아요. 재학생을 제외하고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죠. 네, 재학생을 제외하니까 갑자기 청년 실업률이 뚝 10%대로 떨어지는데 떨어지죠. 약간 근데 그것도 높아요,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가정하기가 더한데요. 왜냐하면 나머지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을 때 물가만 떨어지면 과잉 공급이었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실물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졌으니 이거는 수요 견인이에요. 수요 견인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해지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위태위태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중간 성적을 내보자면 네. 중국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표로는 패권 전쟁에서는 지금 중국이 조금 열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맞네요. 네, 뭐 지금 전반전 끝났다고 보면 전반전. 지금 전반전 상황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확실히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 말고도 사실은 뭔가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득실차를 해결해 보니까 네. 중국은 기업들이 떠났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미국에는 기업들이 들어섰어요. 우리나라들 기업들도 반도체 공장 짓고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득실차를 따지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 기업도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시장은 또 아시아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안 한다가 아니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다 뭔가 이렇게 해서 대체할 만한 그렇죠. 국가. 네. 그것을 이제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라는 표현으로 알타시아라는 용어가 등장했죠. 알타시아, 네,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에이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인도 증시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네. 이게 반사이익인 거예요. 실제로 성장률로 놓고 보면 IMF 기준으로 IMF가 중국 경제를 전망했을 때 2023년 5%대, 24년 4%대, 그리고 28년까지 3%대로 3.4%로 쭉 내려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재밌게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알타시아 국가들 이들은 고성장을 계속 유지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네. 중국을 떠나는 그 기업들이 이런 국가들에 안착해요.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돼요.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급감하는데 이들 국가의 해외 직접 투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나라들, 알타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겠죠. 네. 고용도 창출하죠.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기업,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인프라가 건립이 돼요. 제조 경영하고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요. 물류 인프라, 네. 도로 인프라, 전력 인프라,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이 네. 중소득층이 돼요. 소비 시장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이 알타시아 국가들이 소위 반사이익을 보는 거고 그 반사이익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 인도죠. 그렇죠. 최근에 근데 급상하죠. 인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인구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2023년 하반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이제 바뀐 인도로 바뀐 시점이 23년인 거예요. 오히려 또 중국은 최근에 출생률도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도 인구가 더 빨리 늘어서 역전된 게 아니라 네. 중국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네. 인도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국면에서 크로스 됐으니 그럼 갭이 더 벌어지고 갭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출산율 말씀하셨지만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인도 인구는요 늘어난다라는 것은 젊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오히려 아닌 거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인구 감소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같이 맞물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 생산 연령 인구나 고령자에 대한 그 부담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인구 정점 찍고 감소하면서 둔화되는 이런 모습하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 연령이고 계속 늘어나고 공장이 계속 이동하고 하는 그 인도의 모습하고 네. 전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고, 물론 또 이런 말씀하세요. 역시 경제를 스냅샷으로 보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인도 내가 잘한다. 나 인도 가봤더니 도로 사정이 말도 아니다. 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물류 인프라, 노동법이 이거는 도저히 여기서 사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역시 스냅샷으로 보면 그래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될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개선될 거냐면, 인도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네.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죠. 뭐예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Make in India. 아, 그래요. 이게 국가 전략이에요. 아,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2의 중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족했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2028년 혹은 2030년까지 인도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들여다봐야지, 지금 그러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인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몇 위 국가인지 혹시 아세요? 몇이에요? 인구 순으로. 몇이에요? 1위가 지금 인도잖아요. 네. 2위가 중국일 네. 거 아니야. 3위가 미국이잖아요. 네. 4위가 인도네시아. 4위가 인도네시아예요? 와.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은 정말 엄청난 거대 국가입니다. 네. 근데 그 인도네시아도 역시 그 국가 전략으로 세운 게 인도를 좀 따라한 느낌은 드는데, 네. 조금 비슷합니다. Making 인도네시아 4.0.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4.0? 예. 4.0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는 우리 인도네시아가 3.0이었는데 아. 4.0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과정에서 첨단 산업을 일으키겠다. 우리 제조기지 쪽으로 옮겨라.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국가 전략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만큼 자기 국가가 뭐가 제조기지가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개선될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뭐 인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조금 뭐 인도도 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도 될 수 있고 그밖에 네. 다른 또 아시아 지역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 놓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상황이에요. 마치 네. 그러니까 하나의 뭐 유로존 혹은 EU 이렇게 권역을 세운 것처럼 네. 그래서 알타리무 말고요. 재밌었죠? 알타시아. 알타시아라는 재밌으면 마음껏 웃어주세요. 아니 뭐로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편집 좀 네. 해줘 표정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타시아 권역을 좀 놓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 현재로서는 대장 성격의 나라가 또 인도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어떤 성장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전략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실 증시를 보면은 약간 좀 선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도 증시가 많이 오른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믿으시라는 뜻이 아니라 네. 여러분이 그냥 항상 생각해 보세요. 제2의 중국은 어딜까? 그럼 그 제2의 중국에 누가 될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탐색해서. 네. 그 나라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투자 네. 관점에서도. 우리 저는 이제 투자 관점도 그렇고 경영 전략적으로 저는 많이 그런 말씀을 기업들한테 제안해드리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업 진출 전략,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출이 우리 1위가 이제 중국, 2위가 미국인데 3위가 베트남입니다. 네. 그밖에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인도가 뭐 제 기억에 7위인가 8위밖에 안 돼요. 전체 수출의 한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수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심지어 지금 기준으로도 인도가요. 세계 GDP 몇 위 국가인 줄 아세요? 어디에? 지금 5위입니다. 와. 지금 규모가 5위예요. 크네요. 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 인도예요. 네. 이미 GDP 규모로 5위예요. 그리고 IMF 전망치로 따지면 왜냐하면 5위 규모인데 성장률이 6, 7%잖아요. 근데 일본과 독일은
1% 마이너스 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 있지만 제자리에 있는 거고 뒤에 있지만 얘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역전하겠죠. GDP 규모로. 3위 국가로 됩니다. 곧. 20한 5, 6년 정도에. 빠르면 6년. 네. 느리면 7년. 요 정도의 이들 국가를 또 따라잡아요. GDP 순으로 3위 국가로 부상합니다. 물론 중국을 제칠 만한 시점은 더 한참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3위국으로 도약하는 거. 그러면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요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을 대체할 만한 수요 시장을 또 인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진출을 그때 성장해서 뭐 인프라 개발 다 돼서 그때 진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나누다가 들었는데 어떤 표현이요? 정말 훌륭한 그 남자를 만나야 돼요. 정말 훌륭한 남자를. 여러 가지로. 그럼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언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남자가 아무것도 아닐 때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군대가 있을 때 만나야 돼요. 그러다가 뭐 거꾸로 신을 수도 있죠.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이해가시죠? 무슨 아무것도 말인지 아닐 때 해야지 나무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나무를 못 사요. 우리 기업의 진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할 때 진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뭐 외교 전략도 그렇고 통상 전략도 그렇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비유할 때나 사실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제 주변에 보니까 네. 그런 고시 준비하는 거 옆에서 뒷바라지 하다가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네. 되고 나니까 다른 여자 찾는 케이스도 있더라. 아니 다른 얘기예요. 그것까지 뭐 제가 저기 할 일은 아니지만. 네. 여기 할 말 하네 좀.